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교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에 지난해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개증한 국보 인왕제색도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인왕제색도의 예전 소유자인 서예가 소전 손재영의 장손이 이 그림이 조부의 뜻과 상관없이 숙부들과 삼성 사이에 담합으로 의심되는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이 소전 손재영은 이 일본인 후지츠카의 품에 있던 국보 중에 국보인 추사 김정희의 세원도를 끈질긴 설득 끝에 기증받은 분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 소전이 1950년대 말에 정치에 뛰어들면서 부족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왕제색도 등을 이 삼성가에 넘긴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왕제색도와 관련해서 소전의 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경위로 삼성가에 넘어갔는지 뭐라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 인왕제색도가 어떤 작품이고 또 그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왕제색도는 겸재 정선의 75살 때 작품이죠. 한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인왕산 풍경을 묵중한 필체와 대담한 배치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의 대표적인 진경성수화라는 평을 받고 있죠. 이 작품을 두고 두 분의 전설적인 브로맨스가 담긴 그림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겸재 정성과 4200년을 가리키고요. 몇몇 미술사학자들은 겸재가 죽음을 앞둔 절친 즉 4200년을 위해 그린 작품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인왕제색도에는 4000년이 200년이니 하는 언급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그림 오른쪽 상단 여백에 인왕제색 신미 윤 5월 하완이라고 해서 신미년인 1751년 윤 5월 말에 정선이 그랬다 라는 글만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일부 연구자들은 무슨 근거로 위독한 절친을 위해 그린 작품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4200년이 1751년 윤 5월 29일에 사망했다 라는 영조실록 기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선이 그림을 그린 것이 이병인이 죽는 그 무렵이다 라는 것에 착안을 한 거죠. 사천의 죽음 즉 윤 5월 29일과 정선이 그림을 그린 날짜 즉 윤 5월 말을 연관 지은 겁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751년 윤 5월 말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날씨란에 주목을 했는데요.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음력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매일 장맛비가 내렸고요. 25일자는 조우 석청 즉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가 저녁에 갰다라는 날씨 기록이 있습니다. 4200년이 사망한 날짜는 4일 뒤인 29일이었고요. 따라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751년 5월 19일과 24일 사이에 6일 동안 지루한 장맛비가 내렸다. 그 비가 25일 저녁 무렵에 그쳤고 그 틈을 타서 겸재가 특유의 일필휘세로 인왕제색도를 그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지루한 장맛비 끝에 맑게 개인 인왕산의 바위 모습처럼 죽어가던 절친의 극적인 쾌차를 기원했거나 벗의 임박한 죽음을 애도한 그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림 오른쪽 밑에 집도 육상궁 즉 지금의 칠궁의 뒷담 쪽에 있던 이병인의 집이다 라는 해석과 함께요. 일리 있는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인왕제색도를 설명한 글이나 영상에는 두 분의 우정을 담은 화폭 등으로 대부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이 그림이 이병인이 죽기 4일 전인 1751년 윤 5월 25일 저녁 비온 뒤에 인왕산을 그렸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죽음을 앞둔 절친을 위해 그렸다라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겸재를 숭배하는 일부 미술사학자들의 집착이 빚어낸 억측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죽음을 앞둔 절친을 위해 그린 매우 특별한 작품이라면 당연히 그림의 재발에 절친인 사천 이병연을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왕지색도에는 이병연의 이자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 오른쪽의 기와집도 이병연의 집일 가능성이 낮다. 그림의 구도상 지금의 70인 630 옆에 있었다는 이병연의 집과 인왕지색도와는 구도가 맞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과거의 인물을 지나치게 존경 혹은 숭배함으로써 무결점의 위인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입증되지도 않은 가상의 스토리를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오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에 담아들 견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왕제색도 논란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겸재와 사천의 지독한 브로맨스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천과 겸재는 5살 차이였지만 평생지기를 자처했습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런 평이죠. 정선은 그림의 거장이다. 생동감이 넘쳤고 화폭 가득 찬 그림이라 해도 한 점의 붓 흔적이나 먹자국도 없었다 라는 평가죠. 그렇다면 사천 이병연은 어떨까요? 그분도 당대에는 시의 천재니 시의 화신이니 하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시로는 이사천, 그림으로는 정겸재 아니면 쳐주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나 종들조차도 이병연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라는 평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병연의 시를 두고 당송대 작품을 능가한다 라는 극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병연의 머리털 한 올, 수염 한 트럭이 모두 시다 라는 극찬도 있었습니다. 이병연이 평생 지은 시가 1만 3천 수에서 많게는 3만 수에 달한다는데요. 시 한 구절을 만들 때마다 수염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수십 일 동안 끙끙대며 시를 짓고 난 사천의 수염이 남아나지 않았다 라고 할 만큼 치열하게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겸재, 시는 사천이니 혹은 좌사천 우겸재니 하는 찬사도 나왔습니다. 정선의 그림과 이병연의 시, 금강산이 있고 나서 이러한 기이함은 없었다 라는 평가와 함께 이병연의 아름다운 시와 정선의 그림이 좌우에서 주인 노릇을 한다 라는 평도 받은 겁니다. 두 분의 콜라보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겸재 정선은 1712년에 강원도 금화현감으로 있던 사천 이병연의 권유로 금강산 여행에 동반하는데요. 겸재는 여행 뒤에 금강산의 모습을 30여 폭의 그림에 담아서 이병연에게 줍니다. 이 조선판 콜라보 화첩의 이름이 해악 전신첩입니다. 사천 이병연은 금강산 여행 중에 겸재가 비로봉을 그릴 때를 생생한 필체로 전합니다. 붓이 없었던 정선이 금강산 비로봉을 보자마자 나에게서 붓을 빼앗아서 일필휘쇄로 비로봉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40년에 이병연이 양천 현감으로 떠나는 정선에게 보낸 시를 한번 볼까요? 자네와 나는 합쳐야 왕망천이 될 텐데 그림 날고 시가 떨어지니 양편이 다 허둥대네. 돌아가는 낙이 벌써 멀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보이는구나. 강소해지는 저 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네 라는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이별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아무리 교통이 불편했다고 해도 양천으로 떠나는 벗에게 이별이 아쉬우니 어쩌니 하는 시를 지었으니까 좀 유별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이해는 갑니다. 인용한 시 가운데 자네와 내가 합쳐야 왕망천이 된다라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망천은 당나라 시인이자 문인화의 창시자인 왕유를 가리키는데요. 소동파는 시와 그림이 모두 능한 왕유를 두고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라고 해서 시중 유화, 화중 유시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병연은 바로 소동파의 표현대로 겸재의 그림과 나의 시를 합쳐야 비로소 완전체로 거듭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헤어질 때 나이가 이병연 70살이고 정선이 65살이었으니까 그렇게 또 단순한 호들갑만은 아닙니다. 두 분 다 고령이었으니까 한번 헤어지면 영영 못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두 분은 몸은 비록 떨어졌지만
작품 속으로는 하나가 되자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이병인의 시와 정선의 그림을 주고받아서 시화첩을 만들자고 한 겁니다. 이병인은 정선이 양천은감으로 떠난 지 1년 뒤에 정선에게 편지를 보내서 약속대로 자네와 내가 시와 그림을 주고받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콜라보 작품이 바로 경교 명승첩입니다. 배를 타고 양천 십경을 비롯한 한강 주변의 명승을 겸재가 그리고 이 그림에 붙인 사천의 시를 담은 화첩인데요. 화첩 가운데는 두 노인 즉 사천과 겸재가 소나무 아래서 완성한 그림을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시와 환상관이라고 합니다. 자네의 그림과 나의 시를 바꾸자라는 사천의 편지글이 적힌 그림인데요. 그 옆에 천금을 준다 해도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라는 천금 물전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평생 나눠온 우정을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다 라고 다짐한 거죠. 제자인 박사해는 두 분의 작품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요. 서리의 울림은 고요한데 글의 꿈인가 생각이 그윽하고 묘한 것은 겸재 노인의 그림시고 새와들이 쨍그릇하듯 핍진한 것은 사천 선생의 시그림이다 라고 하고요. 사천이 바라보면 겸재의 그림이 바로 시이고 겸재가 살펴보면 사천의 시가 바로 그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사에는 두 노인 중에 어느 분이 시인이고 어느 분이 화가인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내가 나비가 된 것일까 나비가 내가 된 것일까 라고 했던 장자의 호전몽을 떠올리게 되네요. 시인인 사천이 변해서 화가 겸재가 되었는지 화가 겸재가 변해서 시인 사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인왕제석도를 굳이 겸재가 죽음을 앞둔 평생지기인 벗 사천을 위해서 그린 작품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왕제석도가 아니어도 두 분의 우정은 앞으로도 인구에 영원히 회자될 영혼의 브로맨스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